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제가 쓰면서도 60대라는 단어가 참 생경하게 느껴지네요. 그동안 워낙 바쁘게 살아오기도 했지만 불어 시간이 흐르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참으로 무진애를 쓰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적으로는 제법 성공하여 사회적인 명망도 쌓았고 그에 못지않은 부도 일궈낼 수 있었으나 사실 아픔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젊은 날에 한때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까지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나날을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대학 시절부터 제 곁을 함께 해준 첫사랑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살았던 모자란 놈이었던 저를 사람 만들어줬던 것도 제 아내였고 그런 제 곁을 묵묵히 지키며 마침내 제가 성공가대에 오를 때까지 끊임없이 제게 힘을 북돋아 주었던 사람 역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저와는 달리 유복한 집에서 곱게 자란 귀한 외동딸이었습니다. 당연히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저같이 부족한 놈한테 귀한 딸 주는 것을 반가이 여기지 않으셨죠. 가난하게 살아온 탓에 성취보다는 포기에 익숙했던 저였으나 아내만큼은 도저히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하여 수년을 정성을 쏟고 마침내 제 사업체를 제법 그럴듯하게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시고는 간신히 결혼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신혼생활은 정말이지 꿈만 같았습니다. 포근한 집과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니 제 인생에 이런 호사가 또 있을까 싶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 두 사람을 꼭 반반씩 닮은 어여쁜 딸이 태어나면서 제 인생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웃는 모습이 꼭 제 엄마를 닮은 딸아이가 저를 보고 웃어줄 때면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두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내 한 몸 부서져도 아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제게 온전히 마음을 열어주지는 않으셨던 장인 장모님께서도 우리 사라가 태어난 후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워낙 손이 귀한 집안이라 겨우 사라엄이 하나 낳고 나서 불면 꺼질까 싶은 부모 노파심에 우리가 자네한테 서운하게 한 게 많을 걸세. 이제 사라까지 태어난 마당에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또 뭐겠나. 앞으로 우리도 자네 서운할 일 없도록 신경 쓸 테니 자네도 서운한 마음일랑 그만 잊어주게나. 서운하게는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귀한 따님 제게 보내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언감생심 우리 사라처럼 예쁜 딸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부족한 제게 따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난했던 대학생 시절에 유일한 가족이었던 홀어머니까지 병으로 여의면서 세상 천지에 일가 친척 하나 없이 홀로 남은 저였습니다. 오로지 아내만이 제 허하고 텅 빈 마음을 채워준 따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통해 비로소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으니 제 기쁨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여기 봐봐. 우리 사라는 눈매가 꼭 당신 쏙 빼닮았어. 엄마 닮아서 눈웃음이 어찌나 예쁜지. 커서 어떤 놈이 우리 딸 데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배가 아파 죽겠어. 벌써부터 세상 팔불출이 따로 없네. 우리 사라가 어디 나만 닮았나? 콧대 높은 건 꼭 당신 닮은 거야. 우리 딸 벌써부터 인물이 이렇게 훤한데 아가씨 되면 얼마나 예쁠지. 얼른 큰 걸 보고 싶다가도 또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워. 자식 크는 거 금방이라는데 나중에 지금 이 시간이 너무 그리워질까 봐. 제 마음도 꼭 아내와 같았습니다. 사랑스런 우리 딸과 언젠가 술 한잔 기울이며 사는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모습에 지금을 한 번이라도 더 눈에 담고 싶어서 시간 가는 게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참으로 좋은 날들이었어요. 아이는 말도 빠른 편이었어요.
아직 생후 7개월을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엄마 소리를 하더니 7개월째에 들어서자 아빠 소리까지 시작해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죠. 그렇게 일찍 말을 떼기 시작한 아이는 어찌나 호기심이 많은지 제 눈에 비치는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을 주고는 옹알옹알 말을 걸고 다녔어요. 지금도 마치 어제 일처럼 그 모습이 떠오르곤 하는데 한때는 그것조차 너무 아픈 기억이라 애써 묻으려 해도 잊히지를 않아 제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아이의 첫돌 무렵이 되자 제법 이목구비가 선명해졌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저와 제 아내를 비슷하게 닮은 것 같았는데 날이 갈수록 엄마 얼굴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야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딸아이에게까지 드러나기 시작하니 그저 기쁠 따름이었습니다. 하기야 아이 얼굴이 누굴 더 닮아도 저는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했을 테니 그건 역시 기쁨이었겠죠. 저야 본가 식구라곤 남아있는 사람도 없고 아내 역시 손이 귀한 집의 외동딸이다 보니 곧 다가올 딸아이의 돌은 집안의 큰 행사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물론이거니와 장인 장모님께서도 기대감에 부풀어 계셨습니다. 그 무렵 은퇴를 하신 장인어른께서 하도 매일같이 우리 사라를 보고 싶어 하셔서 자연히 두 분이 저희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사라 태어나면서 서로 감정을 풀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사이와 장인장모 관계가 아주 편하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자주 보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니 사라 덕분에 장인 장모님과의 관계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우리 사라만한 복덩이가 없었죠. 우리 사라 돌잔치는 우리 부부가 아주 성대하게 열어줄 테니 자네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게.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거야. 자네가 잘 되면 그만큼 우리 사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테니 필요할 때 나한테 도움 청하는 것도 주저하지 말고. 임서방 자네가 그동안 받쳐줄 만한 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렇지 사업가로서의 면모가 뛰어나다는 건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장인어른께서도 평생 건실한 사업체를 꾸려오신 분이셨습니다. 결혼 초반까지는 저 혼자서 젊은 패기로 제 회사를 키워보겠다고 갖은 애를 썼고 실제로 노력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저를 지켜보기만 하셨던 장인어른께서 우리 사라가 태어난 후로는 적극적으로 저를 지원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송구스런 마음에 몇 번 어렵게 고사의 뜻을 전한 적이 있었으나 장인어른께서는 한번 자기 사람이라고 선안에 들인 사람에게는 참으로 화통하신 분이셨습니다. 나한테 자식이라고는 사라엄이 하나뿐인데 내가 이 재산 다 끌어안고 있는들 그걸로 무얼 하겠나. 다 내 새끼 잘 되라고 평생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 자네도 우리 집 자식이니 능력 있는 자식 더 잘 되면 나야 바랄 게 없지. 도와주시는 것도 도와주시는 거지만 장인어른께 진정한 사위이자 자식 같은 존재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비록 일이 너무 바빠져서 우리 사라 얼굴 볼 시간이 날로 줄어드는 건 아쉬웠지만 이건 역시 우리 사라가 자라서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게 해줄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리라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그날 역시 회사에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다 퇴근하고 저 홀로 서류 넘기는 소리만 고요하게 들리는 가운데 갑자기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집이었어요. 나 곧 출발할 거야. 왜? 여보, 우리 사라 어떡해. 어떡해, 여보. 이 늦은 시각에 갑작스럽게 딸아이 이름을 울부짖는 아내의 절박한 목소리에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사태를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먼저 반응하는 직감에 심장이 튀어나올 듯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우리 사라가 왜? 사라가 없어졌어. 지금도 그때의 참담한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 잘 있던 아이가 도대체 어딜 갔다는 겁니까? 온몸에 피가 마르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그날 실감했습니다. 대체 무슨 정신으로 집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아침에 본 지 불과 한나절 만에 도저히 사람 꼴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넋이 나간 아내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신발은 짝짝이에 어디서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한쪽 양발은 벗겨져서 발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꼴을 하고도 제 모습이 어찌 보이는지는 생각지도 못한 채 저를 발견한 아내가 제게 왁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우리 사라 어떡해, 여보. 여보, 제발 진정 좀 해. 당장이라도 혼절할 것 같은 아내를 간신히 떼어놓고서야 자초지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근처 장인어른과 장모님 역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을 모르고 서 계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점심 식사를 마친 아이와 함께 다들 앞마당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몸살기가 있으셨던 장모님이 먼저 쉬러 들어가시고 장인어른도 화장실에 가신다고 잠시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러다 아내 역시 저희 집일 해주시던 도우미 여사님께 급한 전화가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잠깐 아이를 부탁하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막상 전화를 받으니 이미 전화가 끊어져 있길래 의아해하면서 다시 아이가 있던 앞마당으로 나갔는데 아이가 보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우리 사라가 보이지 않자 공포에 질린 아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아이가 사라진 걸 알게 된 거죠. 이상한 건 급히 아내를 불러낸 가사도우미 역시 보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제가 돌아온 이 시간까지도 둘의 모습은 그 누구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열린 문틈 사이로 스스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도우미가 함께 사라졌다는 데서 유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이미 끊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충동적 유괴가 아닌 계획적 범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이 목숨을 담보로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올 수도... 아이 목숨을 노린다는 말에 간신히 버티던 아내의 두 눈이 횟가닥 뒤집히더니 그대로 혼절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 사라 엄마. 아이고 내 새끼. 제발 눈 좀 떠봐.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 어린 것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험한 일을 겪어야 합니까? 아이를 데려갔을지 모르는 몹쓸 인간에게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누구에게든 제발 내 아이 돌려달라고 빌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이를 인질로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제게도 제법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당장 아이 아버지인 저도 사업으로 제법 재산이 쌓여 있었고 아이 외가도 부유한 편이었으니 그런 류의 유괴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죠. 그것조차 우리 아이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니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내 아이 대신 제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사도우미는 이미 수배에 들어갔으나 아이가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나도록 별다른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더욱 우리 부부 피를 말리게 한 것은 돈을 요구하는 일체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처죽일 놈이 감히 돈 때문에 내 귀한 새끼를 데려갔는지 잡히면 정말 찢어 죽일 생각이었는데 차츰 그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제발 우리 집에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해 주길 마음속으로 비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바로 가사도우미를 붙잡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보는 가사도우미 꼴은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피죽도 못 얻어먹고 다녔는지 얼굴이 거무죽죽한 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죠. 하기야 영화납치 용의자로 전국에 수배가 떨어졌는데 당연한 일이겠죠.
저나 아내나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붙들고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사라 어디 있어요, 아줌마? 우리 사라! 여사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우리 사라만 돌려주세요. 제가 하라는 거 다 하고 달라는 거 다 드릴게요. 제발 우리 사라만. 정신 나가서 애가 끊어지도록 어린 딸을 찾는 저희 부부에게 겁을 집어먹은 그 여자가 바닥에 납작 엎드리더니 통곡을 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사모님. 저는 그냥 잠깐 한눈 판 건데 곳에 사라가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여자가 뭐라는 거야? 우리 사라 어디 있냐고!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누군가와 공모해 돈을 노리고 우리 딸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잠깐 한눈판 새 아이가 없어지자 그 책임을 질 것이 무서워 그대로 우리 집에서 도망쳤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 조그만 게 혼자 어딜 갔다는 게 말이 돼? 네가 우리 사라 빼돌렸지? 내 딸 내놔. 우리 사라 돌려줘. 진짜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러고도 한참을 그 여자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난리를 치다가 결국 아내는 혼절하고 저는 바른 대로 말하라며 그 여자를 추궁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여자를 믿지 않았습니다만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 그 시각에 저희 집 앞을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에서 도우미가 혼자서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영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 말이 맞았던 거예요. 아직 지금처럼 도처에 CCTV가 널려있지도 않았고 블랙박스를 단 차량도 많지 않았어요. 그나마 집 가까운 곳에 있던 CCTV에서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유괴에 연관되지 않았다는 걸 밝혀낸 것 자체가 천운이었죠. 그 차가 조금만 더 빨리 저희 집 앞을 지나갔다면 어쩌면 우리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찍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더욱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천지를 들쑤시며 아이를 찾았으나 우리 사라에 대한 소식을 아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영아 유괴라는 흉악 범죄가 일어났으니 경찰도 얼마간 수사를 벌였으나 아무런 소식도 접하지 못하는 날이 점점 늘어가자 슬그머니 사건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라뇨. 아직 우리 사라 찾지도 못했는데 쓸만한 증거 하나 못 찾고 어떻게 철수하겠다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사연 가지신 분들이 선생님 댁에만 계신 게 아닌데 저희도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경찰까지 손 놓으면 저희가 무슨 수로 우리 딸을 찾아요. 온 가족이 매달려 빌었으나 그 사람들도 나라 녹을 먹고 사는 경매에 시달리는 분들인데 도리가 없었겠죠. 지금이야 이런 생각이나마 들었지만 그때는 내 새끼 찾지도 못하는 놈들이 책임 회피하고 도망친다 싶어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까지 포기하고 나면 정말 우리 딸이 영영 저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 정말이지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경찰이 돌아가고 한동안 아내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래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때는 어떻게든 힘내서 우리 사라 찾으러 가야 한다고 억지로 음식을 쑤셔 넣었던 아내였습니다. 그게 마치 모든 생에 의지를 놓은 것만 같아 저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이에 이어 아내까지 잘못된다면 저로서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집안에 음식을 떠넣어도 삼키질 않는 아내였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아내를 어르기도 때로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아내를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만 아내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여보 제발. 우리 사라가 엄마 이러고 있는 줄 알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우리가 기운을 차려야 다시 사라 찾으러 갈 거 아니야.
제발 기운 좀 차려. 제발 나 좀 살려줘, 여보. 기운이 없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아내를 보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곱던 얼굴이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완전히 상해 있었습니다. 비록 그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 저희 부부에게는 엇것과도 같은 시간이었지만 말입니다. 간간히 정신을 차린 아내가 미친 사람처럼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사라를 찾다가 혼절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너무 먹은 게 없어서 링거로 간신히 연명하는 사람이 무슨 힘이 나서 저러는지 불가사의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결국 아내는 정신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내가 자리를 비우지만 않았어도 내 손녀가, 내 딸이 저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새끼들이 저 고통을 겪고 있구나. 장인어른, 제발 본인 탓하지 마세요. 이럴수록 서로에게 더 의지가 되고 힘이 돼줘야죠.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 저렇게 됐는데 장인어른까지 그러시면 제가 정말 못 견뎌요. 미안하네. 내가 미안해.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아내가 자다 말고 불현듯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내는 상태가 워낙 불안정해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아예 저희 집에 들어와 계셨어요. 사라야, 우리 사라. 여보 어디 가는 거야? 거기서 여보! 이게 또 무슨 일이야? 얘 어딜 가는 거야? 한참 먼저 튀어나간 아내 뒤를 세 식구가 숨이 턱까지 차도록 달려 쫓아갔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내달렸지만 아내 역시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 아내보다 한참 앞으로 달려나가던 아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동차가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아내를 치었습니다. 여보! 아내의 몸이 순간 부욱 날았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순식간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아내는 미동조차 없었어요. 구급차가 오고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실려가면서도 아내의 손을 잡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보, 안 돼. 당신까지 없으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안 돼! 눈에 띄는 의료진이란 의료진은 죄다 붙잡고 우리 아내 살려달라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내의 숨은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하는 딸아이에 이어 아내까지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꼭 죽기 전 아내가 그랬듯 이번에는 제가 식음을 전폐하고 집안에 틀어박혔습니다. 도무지 삶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어르기도 하시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지만 꼭 물먹은 솜처럼 제 몸이 제 것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런 제 앞에서 장인어른이 통곡을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까지 이러면 우리는 정말 살 이유가 없네. 이제 우리한테 남은 자식은 자네 하나뿐이야. 자네도 아비 아닌가? 어찌 우리한테 이리 모질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장인어른. 그런데 정말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내도 살아도 없이 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사라가 왜 없어? 당장 자네 눈앞에 없다고 사라가 죽기라도 했다는 건가? 아비가 되어서 기운 차려 자식 찾을 생각은 않고 정말 이렇게 못나게 굴 텐가? 나는 자식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냈지만 자네한테는 아직 희망이 있어. 왜 그걸 모르나?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이가 사라진 지 벌써 수개월째인데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사라의 생존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순전히
저를 제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 말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우리 딸 시체를 확인한 것도 아닌데 아이가 죽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제가 전에 없이 눈에 생기를 띠는 걸 보고 장인어른께서 더욱 부채질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엄마도 세상에 없는데 돌아왔을 때 그애한테는 이제 자네밖에 없소. 하나뿐인 소중한 자식 의지할 수도 없는 무능한 아비로 남을 생각인가? 이제 그만 정신 차리게. 당신도 자식 잃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아버지로 속이 문드러지셨을 텐데 제게 그리 말씀하시는 장인어른 심정이 대체 어떠셨을까를 떠올려 보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아이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그리 가고 장인어른 장모님 안 계셨다면 저는 오래전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다시 삶의 의지를 불태우며 굳건하게 제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더욱 쉴 틈 없이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업무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잔인한 시간을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기만 하던 사위가 미친 듯이 일만 하며 몸을 축내니 장인 장모께서 걱정이 크셨지만 그나마 지금은 일이 저를 간신히 버티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니 뭐라고 말리지도 못하고 애만 태우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은 날이 다르게 번창해 갔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사라가 돌아왔을 때 전부 그 아이를 위해 쓸 것이라고 생각하니 힘겨운 하루를 조금은 더 버틸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러던 와중에도 사람을 써서 전국으로 우리 딸아이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상상조차 하고 싶지는 않지만 무영고 영유아 시신이 발견될 때는 직접 가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다시 우리 사라를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을 위한 부차적인 일들에 불과했죠. 저나 저희 장인어른이나 재계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인사들이었고 워낙 어린아이가 실종된 거였으니 어지간한 사람들은 저희 집 사정을 아름아름 들어 알고들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희 사라를 사칭해서 저희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들 역시 한둘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차갑게 식은 머리로는 우리 사라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가슴이 문드러지기가 수백 수천 번이었습니다. 이건 장인 장모님 역시 마찬가지셨죠.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두 분 역시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애초에 아내가 그리 되고 지금까지 버티신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저를 제대로 살게 하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셨을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두 분께 암이 발병한 건 역시 그래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임서방, 나는 먼저 우리 딸한테로 가네. 가서 임서방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는지 내 꼭 전해줄 테니까 우리 임서방이 살아 꼭 찾아줄 거라고 그리 전해줄 테니 부디 혼자 되었다고 밥 거르지 말고 몸 상하지 말고 부디 건강히 지내다 늦게 아주 늦게 나오게나. 마지막까지 제 걱정뿐인 장인어른 유언에 가슴이 시렸습니다. 본인 상처만으로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드셨을 텐데 거기에 못난 사위까지 짐을 얹어드린 것 같아 그저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기력이 너무 쇠하셔서 산소호흡기를 다시느라 마지막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시면서도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마지막까지 저를 바라보시던 장모님 눈빛이 잊히지가 않아요. 두 분 모두 세상 떠나시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걸리셨겠죠. 점점 제 손을 잡은 소나기의 힘이 빠져나가는 게 그리 슬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과 아내를 잃은 후 저를 지탱해 주시던 두 분 장인 장모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누구도 제게 쉽게 대하지 못할 만큼 큰 성공을 이뤘음에도 그 성공이 단 한순간도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단 하나, 우리 딸 찾는 일에 벌써 10수년간 아끼지 않고 돈을 쓸 수 있다는 점, 그거 하나는 좋았죠. 사업적으로는 저를 신뢰해 주시는 귀한 인연도 여럿 만나고 저를 믿고 따르는 믿음직한 부하 직원들도 늘어났으나 제 사적인 영역에 누군가를 들이는 것은 쉽지 않더군요. 아내를 잃은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새로운 사람 만나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 사로잡혀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평생 딸을 그리워하며 사는 마음을 혹시 헤아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리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어도 나날이 재산이 쌓여만 가도 아이 잃은 가슴에 뚫린 구멍을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딸아이 찾는 것을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할 수 없었던 것도 그래서였겠죠. 아마 그것마저 포기했더라면 저는 더는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무렵 아이 찾는 일을 맡긴 사람에게 새로운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 잃어버린 시기에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가 있는데 저희 딸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고요. 정말 저희 딸이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벌써 20대 중반에 가까운 수녀가 되어 있을 터였습니다. 그동안 뻔뻔하게도 저를 아빠라고 부르며 제 딸 행세를 한 이들이 제법 있었으니 마냥 기대할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꼭 처음 몇 년 저희 아이와 아주 유사한 생김새의 아이들을 발견했다고 했을 때 들었던 기대감이 들었어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무뎌지면서 저도 모르게 기대가 낮아졌었거든요. 오랜만에 잠을 설칠 정도로 심장이 뛰어대서 잠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 딸아이로 추정되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지방 소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쪽에서 먼저 자기가 제 딸인 것 같다고 주장하며 찾아온 게 아니라 제가 고용한 사람이 직접 찾아내서 저의 만남을 제안한 거였어요. 그 사람이 제게 건넨 서류 속 사진은 놀라울 정도로 제 아내의 얼굴을 닮아 있었습니다. 꼭 아내가 다시 살아온 것만 같은 기분에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저희 쪽에서 먼저 접촉했으니 저에 대해 모를 수도 있으나 조심해서 나쁠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부러 수수한 옷을 차려입고 유명한 사업체의 대표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행색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보았을 때 모습 그대로 걸어오는 아이에 저 아이가 우리 사라라고 확신을 했어요. 하마터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처음 만나는 아저씨면서 소리내서 사라 이름을 부를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이에요. 당연한 일이지만 딸아이가 자기 이름을 기억할 리가 없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을 소개하는 딸아이 목소리에 목구멍 안쪽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는 지금껏 제 딸을 사칭한 사람들과는 달리 확연히 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도 못 드리고 나온 거라서요. 잠깐 돌아가 봐야 해요. 나이가 아직 어린데 벌써 결혼을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가족이 없다 보니 일찍 의지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가정을 꾸리게 됐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그 긴 세월 아이가 겪었을 고단한 인생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아비가 되어 눈앞의 자식을 지켜주지도 못했다는 생각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아이 손을 잡고 세상 좋은 곳이라면 다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큰 기대 안 해요. 보육원 앞에 벌어져 있었을 때 제 영양 상태가 아주 안 좋았대요.
분명 어린 자식 짐처럼 여기고 내다버린 사람이 내 부모일 테니 20년이 넘도록 자식을 찾으신 아저씨같이 좋은 부모가 제 부모일 리 없어요. 좋은 부모라니. 딸아이 말에 말문이 확 막혔습니다. 사실 오늘도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내려오셨는데 그냥 가시게 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나왔어요. 기대하셨다면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딸아이 말에 차마 면목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외롭게 자라고 고생했을 텐데도 저리 마음 따뜻한 아이로 자라주어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저를 경계하고 있었기에 아이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믿지는 셈치고 검사라도 한번 해봐요, 우리. 나 하도 이런데 단련이 되어 있어서 아니더라도 절대 원망 안 하니까 불쌍한 아저씨 소원 한번 이뤄주는 셈치고 부탁할게요. 썩 내키하지 않으면서도 모질게 거절하지 못한 딸아이가 결국 수락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이전에 저는 이미 이 아이가 우리 사라임을 확신했으나 아이를 설득하려면 검사는 필수였으니까요. 검사 결과 유전자 정보가 부녀 관계임을 입증했습니다. 결과지 받고 나니 단 1초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서로가 이 세상에 남은 서로의 유일한 가족임을 확인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딸아이를 얼싸안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아직 어안이 벙벙한 딸은 갑작스레 만나게 된 친부에게 여전히 대면대면했습니다. 그간 아이를 다시 만난 광경을 수만 수억 번은 상상해 보았을 텐데 이런 전개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한테야 평생을 그리워한 존재이지만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알고 산 딸아이 입장에서는 애써 지운 부모의 존재이니 사실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한 거죠.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딸아이 사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연 씨, 내가 그냥 우리 딸 잘 지내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불편한 부탁이라는 거 아는데 정말 그냥 사는 것만 보고 갈게. 시댁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니 딸아이가 곤란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양보하고 물러서기에는 제가 딸아이를 기다린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결국 곤란해하면서도 처음 만난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는 딸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를 따라 들어간 집은 한적한 변두리에 위치한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평상에 남자 하나가 대낮에 배를 까고 드러누워 자고 있었어요. 근처에 다가서지도 않았는데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게 어지간히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정말이지 기가 찼습니다. 분명 의지할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고 했는데 저놈이 제 딸한테 의지를 하면 했지 누군가 의지할 만한 인간의 꼴이 아니었어요. 그때 인기척을 느끼고 비척비척 일어난 놈이 제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뭐야, 저 영감이야? 난데없이 튀어나온 무례한 말에 절로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당황한 딸아이가 놈 입을 막을 새도 없이 서슴없는 막말이 이어졌습니다. 아비를 찾았다길래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나 했더니 하고 있는 행색을 보니 빌붙으면 빌붙었지 도움될 만한 인간도 못 되는구만. 하긴 자식 버리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이봐요. 우리도 제코가 석자야. 우리도 겨우 먹고 사는데 이제 와서 버린 딸 자식은 뭐하러 찾아요? 여보 제발 왜들 소란이야? 밖이 시끄럽자 튀어나온 딸의 시모라는 여자가 저를 발견하고 흠칫했습니다. 그러고는 무례하게 저를 대놓고 아래위로 훑어보더군요. 제 아들이랑 별반 다를 것 없는 태도에 그만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저런 인간들한테 의지해야 할 정도로 삶이 팍팍했다니
내 딸 자식한테 어떻게 사죄를 해야 하나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얘 아버지 되시나 봐요? 우리가 그간 부모도 없는 애 걷어먹이느라 여간 고생이 아니었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내가 일일이 가르치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 그래도 부모인데 끼고 살았으면 가르쳤으면 좀 좋아. 예, 너 거기서 그렇게 얼빠지게 서 있지 말고 얼른 가서 저녁 준비부터 해라. 결혼한 여자가 어딜 빨빨 돌아다니면서 시간 죽이고 있어, 이 바쁜 시간에. 처음 만난 사돈한테 물 한 모금 안 주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익숙하게 제 딸을 식모 취급하는 꼴을 보자니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제가 한마디도 않고 서 있는데 앉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를 뿌듯 갈았습니다. 저것들이 대체 어떻게 손봐줘야 하나 정신없이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때마침 제 비서와 운전기사가 집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실례합니다. 대표님, 여기 말씀하신 선물들 준비해왔습니다.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비서와 운전기사 양손 가득 온갖 값비싸고 진귀한 선물들이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비싼 선물들에 말쑥한 남자들 입에서 나오는 대표님이라는 호칭까지. 배를 까고 드러 누워있던 사위놈과 시모가 그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쏘아보며 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럴 것 없네. 내 아무리 보아도 여기 그런 거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은 없는 것 같으니 도로 싹 들고 나가게. 영문도 모르고 비서와 운전기사가 도로 나가는 꼴을 보며 사이놈과 시모가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그제야 눈치챈 거죠. 놈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더니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제게 비굴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제가 귀하신 분을 미처 몰라 뵙고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아이고 사돈,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내 얼른 따뜻한 밤 지어드릴게요. 일 없습니다. 방금까지 나 보는 앞에서 나랑 내 딸을 그렇게 괄시해놓고 대표 소리 들으니 굴러온 복 걷어찼다 싶은가 보지. 감히 내 딸 식모 취급해놓고 내가 니들을 가만둘 줄 알았어? 어디 감히 내 귀한 딸을... 아이, 아닙니다. 식모라뇨. 너 왜 가만히 보고만 있어? 장인어른 오해하시잖아. 그 입 닥치지 못해! 어디 감히 내 딸한테 소리를 질러! 제 입에서 떨어지는 불호령에 제 딸을 닥달하던 놈도 깨갱했습니다. 저 별것도 아닌 놈이 내 딸 생고생을 시켰을 걸 생각하면 당장에 놈을 찢어 죽이고 싶었어요. 가뜩이나 일찍 부모 잃고 인생이 고단했을 아이를 감싸 안아주지는 못할 망정, 지켜줄 어른 없다고 만만히 여기고 순진한 애 데려다 고생을 시켜? 이 악기 같은 놈들이 감히 내 딸한테 상처를 줘? 보고만 있기도 아깝고 귀한 내 딸을! 내가 내 모든 걸 다 걸어서라도 니놈들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다 니놈들 업보라 생각해라. 앞으로 이 땅 어디에서도 니놈들 제대로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곳은 없을 테니.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딸아이 손을 잡고는 그 악기 소굴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두 연놈이 신도 못 신고 기어나와 제발 용서해달라며 비굴하게 빌었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차에 딸아이를 태워 출발했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딸아이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를 웃게만 해줘도 모자랄 판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다니 이 상황이 그저 기가 막혔습니다. 아가, 내 딸 살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찾았으면 네가 이 꼴은 보지 않았을 텐데 다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저도 모르게 저 역시 뜨거운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딸아이 역시 이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나 구하라고
너 같은 거 우리 없었으면 누가 받아줄 사람이나 있을 줄 아냐면서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만날 밥이며 살림이며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도 이렇게 살기 싫었는데 저 사람들한테까지 버림받으면 정말 아무도 날 찾지 않을까 봐.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간의 서름을 모조리 토해내듯 오열하는 딸아이를 으스러지도록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빠가 절대로 그것들 가만두지 않을게. 우리 사라 지금껏 못 누리고 산 것들 아빠가 다 해줄게. 아무도 감히 우리 딸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아빠가 뭐든 다 해줄게. 그렇게 서로 얼싸안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면서 저희는 비로소 진정한 해우를 나누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장 딸아이 이혼부터 진행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것들과 내 귀한 딸내미 엮이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위놈과 시모는 구멍가게 하나를 운영하며 장사를 해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주변 상인들한테도 평가가 아주 박했습니다. 며느리라고 들여서 노예 부리듯 하는 인간들이 주위 사람들이라고 잘해줬겠습니까? 단방에 그것들 구멍가게가 있는 건물을 사들인 저는 다른 세입자를 그대로 둔 채 그놈 가게만 세를 어마어마하게 올려버렸습니다. 놈 주제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선생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따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혼 서류에도 바로 도장 찍겠습니다. 죽은 듯이 살 테니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감히 뻔뻔하게 제 집 앞까지 찾아와 살려달라고 비는 놈을 한껏 비웃어 주었습니다. 남 집 밟히는 게 일상인 놈이 그거 좀 밟혔다고 죽는 소리를 내? 아직 멀었다 이놈아! 그나마 내 딸이 심성이 고와 이 정도로 끝내주는 줄이나 알아. 내 니놈 가게 옮기는 족종 건물 사서 세를 올려버릴 테니 감히 이렇게 내 집 앞까지 찾아와서 내 딸 근처에서 알랑거리지 말고 어디 오제나 박혀 살든가. 니놈이랑 니놈 모친 소식일랑 그 누구도 전할 일 없도록 말이지. 추한 꼴 보이지 말고 내 집 앞에서 썩 꺼져! 내 집 직원들 손에 질질 끌려가는 놈 눈빛에서 체념의 기색이 읽혔습니다. 애초에 저와 어떻게 대적이 될 깜도 안 되는 놈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대형 로펌 변호사는 몇이나 붙여 이혼하면서 저것들을 바닥까지 탈탈 털어먹고 생활의 터전인 구멍가게에까지 내쫓았으니 남는 거라고는 하나 없는 형편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내 딸 가슴에 생채기를 낸 한때나마 사위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사위놈과 시모를 영영 내 딸 인생에서 퇴장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인생에 남은 오물들을 싹 치워주었지만 딸아이가 상처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긴 시간의 상처가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겠어요. 비록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딸아이가 그 힘겨운 기억들에 매여 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저의 몫이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그동안 해주지 못한 수십 년치의 사랑을 아낌없이 퍼부었습니다. 자기를 그런 험한 곳에서 끄집어내어준 제게 감사하면서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던 딸아이도 끊임없이 애정을 표현하고 모든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아낌없이 퍼주는 저에게 결국은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 부모가 저를 싫어해서 갖다 버린 줄 알았어요. 제 인생에 남들처럼 부모 사랑 잔뜩 받으며 밝게 웃을 수 있는 날은 없을 줄 알았어요.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저를 그리워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빠, 저 찾는 거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빠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제가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나야말로 정말 너한테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고맙고 지금까지 그 힘든 시간을 견뎌줘서 고마워. 그저 지금 내 옆에 숨 쉬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사랑한다, 우리 딸. 우리 사라. 아빠가 정말 사랑해. 딸아이와 저는 서로의 유일한 가족으로 서로를 보듬고 의지하며 덧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딸아이가 각고의 노력 끝에 대학교에도 입학하였습니다. 지금껏 하고 싶어도 시도할 용기조차 낼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을 딸아이에게 원없이 경험하게 해줄 작정이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디 귀한 우리 딸. 두 번 다시 그 누구한테도 기죽을 일 없게 끝까지 옆에서 지켜줄 겁니다. 수십 년 인고의 세월 끝에 드디어 딸아이와 만나게 된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저희 부녀 앞날에 좋은 일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도 곁에 부모님, 자녀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